예, 그러면 지금부터 재해구법의 발전적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재해구법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어색합니다. 재해구호와 관련된 의연금 모금은 사실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재해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신문사, 방송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전국 재해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세금이 아니라 국민의 성금으로 재난 피해자를 돕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정당체로 되면서 재해구호법 이렇게 되니까 마치 이게 법적인 제약이나 규제 속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이제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통합적이고 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재해구호 의연금 관리와 관련해서 오늘 재해구호법의 어떤 발전적 개정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안대학교의 이주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음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은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이주호 교수님 그리고 라정일 부소장님 발표를 듣고 또 이어서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세안대학교 이주호 교수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이제 재해구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의 요지 및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행안위에서 해당 한정혜 의원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낸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좀 쟁점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발표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1페이지 아마 이제 자료들을 다 받으셨을 텐데 1페이지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정혜 의원이 제안한 제안 배경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어떤 독점적 구조 안에서 의원금에 관한 배분이 결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사용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타기간의 의원금 모집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원금 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정혜 의원이 재해구호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2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주요한 이제 쟁점 조항들로 행안위에서 검토하게 된 법률 조항입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첫 번째가 배분위원회의 인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결과, 제출과 공개에 관한 안입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결국 이제 국민 성금으로 거치게 되는 의원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용 범위나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배분위원회의 구성, 이 부분을 좀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개정 법률안에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심의 대상으로서 전국 재해구협회의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배분위원회의 구성 결과 및 심의 의결 결과 등에 대한 제출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 제출 공개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모집자의 의원금품 임시 배분 및 관리 운영 규정에 관련해서 협의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가 의원금 회계 분리 및 2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모집 비용 충당 목적 명시, 기본재산 취득 등의 허가, 지독 감독, 시정 명령, 그리고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의제, 그리고 벌칙 규정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분위원회 인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결과 제출 공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결국은 이사
그리고 제협의 이사 그리고 모집기관 대표자 전문가들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명한 자로 구성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중에 배분위원회 심의사항에 제9협회 운영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행안위의 검토 의견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의원금 배분과 관련해서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의원금품 모집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그리고 어떤 편중이라든지 누락 등의 문제, 배분 과정에서의 편중이나 누락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다가 현행의 제9법 개정이 2007년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배분위원회의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서 취지 목적상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 인원 구성을 다양화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과정에서 기부자가 피력한 의사를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원금 배분 관련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사항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개정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금 배분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즉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그게 현행의 운영 체제하고 비교해서 봤었을 때 타당한가라고 하는 의견을 보면은 첫 번째 협회의 정관이라든지 이사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모집기관의 대표자와 재난 또는 의원금 배분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들이 배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취지인 위원회 다양성, 다양화 측면에서의 부분을 어느 정도 이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현행 체제 안에서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개정 법률로 했었을 때 변화되는 사항들로서 행안부 장관이 허가하도록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모집기관의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각각의 인원수들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해서 즉 협회 이사 그리고 모집기관의 대표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인으로 해가지고 각각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해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배분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모집기관의 대표자가 현재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2인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면은 최소 8인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서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상당수의 위원이 배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게 되는 일련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전문가들로 배분위의 40% 가량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운영 비용 추가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집자의 의원금품 임시 배분 및 관리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협의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전에 행안위에서 관련된 사항 관련해서 답변을 줄 때도 협의가 단순히 의견을 수렴 청취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합의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 사항이라고 보기는 않고 있고요. 의원금 회계 분리 및 2월 제한 등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당해년도에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원금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3분의 2 이상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의원금을 관리 강화하려고 하는 취지, 그다음에 의원금 자체가 행안위의 검토 안에서도 상당 부분은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즉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관한 회계가 구분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즉 기부금과 의원금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용의 취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당해년도에 2월금을 3분의 1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결국은 그 기존의 법률이 이제 지급 대상이나 지급 상한에
이미 정하고 있고 구호기관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호금의 지급 여부라든지 지급 기준을 배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3분의 1 이상을 이월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배분을 하려고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그 의원금이 미래의 재난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반드시 그 배분 비율을 특정 시점으로 강제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그 외에 이제 모집 비용 충당 목적 명시에 관해서는 주로 이제 검토된 의견이 현행법이 모집된 의원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집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사 법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마찬가지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도 감독 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행법이 하고 있는 사항은 별도의 조사라든지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협회가 임의적으로 어떤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개정안에 이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토 의견 중에 핵심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미 관리 검토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그 자체로 공공 부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상당 부분 의원금 배분 권한이라든지 제9호 업무와 관련된 위탁 수행 과정에서 지도 감독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개정안에 법률로 명문화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정명령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처분을 요구하거나 어떤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상당 부분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정명령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제 법 위반에 대해서 행정벌이 부과하기 전에 영업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정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벌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재해구호법에서는 시정명령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개정안에는 이에 대해서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협회가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하는 효과 측면에서 입법 취지 자체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배분 관련 업무를 정지한다라고 명령을 하면 해당 개정안의 내용으로 봤었을 때 모집자가 배분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배분위원회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의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집자에게 지나치게 배분의 자율성을 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자체의 규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칙 적용 시에 대한 공무원의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고 업무 수행과 관련돼 가지고 협회 직원 등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 을 담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업무 수행의 내용, 그러니까 재고 업무의 위탁이라든지 의원금 배분 등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즉 기부금품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의제를 두지 않고 있는데 유독 의원금에 대해서만 공무원 의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의 47페이지에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해당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배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갖고 있는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미 협회의 그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의 상당 부분이 이 해당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협회 이사회 구성이 상당 부분은 언론계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협회 역시도 협회 내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한번 고민을 할 부분이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가능하면은 협회의 어떤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당 법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회 구성 방식은 행안위 검토 의견처럼 자칫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상당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지명하는 인물로 하게 해가지고 배분위원회 운영 자체에 있어서의 정부 개입이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배분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운영 비용 추가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모든 운영 비용을 매번 배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당 부분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특히나 배분위 구성 방식 결과에 따라서는 협회 자체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배분위원회 구성 결과 및 심의 의결 결과 등에 대한 제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게 행안위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집자의 의원금품 임시 배분 및 관리 운영 규정 관련 협의의 의미 구체화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배분위원회 미구성 시에 모집자가 배분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 취지는 당초 이 뒤에 관련된 법률들을 봤었을 때 인정이 되지만 이 배분위가 미구성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때 모집자가 배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요건 성립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요건의 모호성이라든지 모집자로 하여금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의 공평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현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원금품 관리 운영 규정 관련한 협의의 의미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검토된 사항으로 단순한 협의 개념 이상을 없는 합의 또는 동의와 유사한 개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원금 회계 분리 및 2월 제한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금 회계 분리에 대해서 의원금 관리 강화 목적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의원금과 기부금의 혼용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협회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기부금과 의원금을 분리해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게 법률상에서 반드시 다퉈야 되는 즉 쟁점 개정안으로서 포함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원금 운용계획 예산안 수립 및 승인 및 결산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건 이미 고시 규정의 법률 사항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개정안에 반영하느냐 여부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협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한 번쯤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납입 의원금의 3분의 1 이상 2월 원칙 금지인데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금이라고 하는 거에 2월 필요성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상은 2월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래 재난에 대비해서 반면에 이제 배분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정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양쪽 모두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런 3분의 1을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별로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배분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행처럼 배분위원회가 어느 정도 의결을 통해서 배분의 수준이라든지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모집비용 충당 목적 명시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재산 취득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 자체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도 유사 입법례가 관련된 유사 기관들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 명령 등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배분 관련한 업무 정지가 발생했을 때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모집자로 하여금 배분을 결정하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도 입법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결국은 배분위원 중에 의원금품 모집이라든지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기부금품 모집법으로 할 때는 공무원 의제가 되지 않는데 의원금에 대해서만 유독 공무원 의제로다가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벌칙 규정 같은 경우도 입법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어떤 범위와 대상 설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면밀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행안위의 검토 의견의 상당 부분은 입법 취지로서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게 현재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실제를 고려했었을 때 반드시 개정 입법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상당 부분의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협에서도 내부적으로 기존의 어떤 행안위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가지고 자구적인 어떤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제1구호법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주 교수님께서 이제 제9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그 행안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쟁점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전국재해구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 부소장님께서 재해구호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국재해구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입니다. 예, 발제 첫 번째는 이주 교수님께서 재해구법 개정안의 검토 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쟁점별로 잘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 안에서 저희 협회가 보고 있는 그런 재해구호법 안에서의 그런 재해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자료집을 봐주시면 첫 번째 배분위원회 인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결과 제출 공개안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배분위원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사실관계와 그리고 저희 전국재해구협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 전국재해구협회 이사회 안에는 모집기관 구호 전문가 그리고 배분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재해구협회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배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민성금인 의원금 배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고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해구호법을 보면 의원금은 허가제로 실제로 저희 협회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3개 기관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모금된 의원금 등이 배분위원회로 제대로 납입되지 않은 사례가 많고 또 그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전국재해구협회 배분위원회에 의원금은 총괄적으로 납입해야 된다는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 과반수가 언론단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하나의 이렇게 문제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의 그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언론 기관은 언론 기관이라서 저희에 들어온 게 아니라 1961년 협회 설립 때부터 모집 기관 종사자로서의 그런 모집을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제 비슷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을 본다면 이사회가 있고 또 그 밑에 배분을 담당하는 분과실행위원회가 이사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안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보고서 항목에 있는 운영 결과에 대한 심의 대상에 저희의 운영 비용 추가에 대한 항목 역시 협회 운영 비용 중 의원금 수입에서 사용하는 운영 비용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협회의 모든 운영 비용에 대해서 배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배분위원회에서는 현재 행안부가 고시하고 있는 의원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상한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원금 배분 기준을 배분위원회 본연의 심의 의견 사항임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의원금품 관리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배분위원회에서 구호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지 3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의 배분위원회가 미구성됐을 때 모집자가 배분한다는 그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있는 배분위원회를 부득이 운영하기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그 운영하기 어려운 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지 않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위원회가 그렇게 된다면 모집을 한 기관이 자체적으로 의원금을 배분하게 돼서 현재 일반 기부금처럼 누구나 걷어서 누구나 배분할 수 있는 아까 맨 처음에 재해고법의 취지처럼 구호금에 대한 편중과 누락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재해고법을 이렇게 따로 기부금품법 안에서 특별법으로 처리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시 또 희석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분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있어서도 저희 이사회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을 하거나 그리고 또 재구호에 관심이 있는 단체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재구호협회 이사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모금과 배분과 그리고 재난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 보고서 항목에 의원금 운용 계획 예산안 수립 및 승인 및 결산서 작성 제출이 있는데 현재도 저희는 이미 의원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운용 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이미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출이 아니라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연재난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피해 크기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금을 얼마큼 지급하겠다는 거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승인받는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유사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보는 경우에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 유관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특별하게 더 관여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대한적십자사조차도 사업계획의 제출 등은 승인이 아니라 그냥 제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해년도 납입 의원금의 3분의 1 이상의 2월 원칙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장래의 자연 재난이 어떻게 발생될지를 모르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기부금과 다르게 이 의원금은 이러한 2월을 할 수 있어서 모금이 많이 되었을 때 조금 준비해 놨다가 모금이 되지 않았을 때 하지만 피해가 컸을 때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실례로 작년에는 54일 동안의 큰 장마가 있어서 온 국민이 재난에 대한 관심, 수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모금하고 할 수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크게 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국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금이 약 4,600만 원 정도밖에 모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마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아마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피해액이 지금 뭐 예상으로 뭐 몇백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과연 의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자연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는 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도 재난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2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인데요. 사실 2020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런 회의록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사실 그 회의록에 제시됐던 내용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공공기관이 아니고 비영리 단체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달리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였을 때 답변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이런 그런 뭐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좀 이것은 좀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나 싶고 오히려 거꾸로 2020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는 행안부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빈번한 감사와 검사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투명할 부분이 있지만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투명성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성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재해구호법 개정안의 약간 문제점 같은 것들을 저희 의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전국재해구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 부소장님의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종합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에 참여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CSR 포럼의 김도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대학교 김서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로 충북 재난안전연구센터 변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천대학교의 이창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전국재해구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배천직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한 분 한 분께 그 한 7분 이내에서 그 종합토론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SR 포럼의 김도영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발표하신 내용 굉장히 감명 있게 잘 들었고요. 많은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안을 보면은 국민이 내놓은 의형 금품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 결국 그 관리 주체가 어느 쪽이 될 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그 재원이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그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포괄적인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 쪽에 있기 때문에 CSR 영역에서도 이런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즉 기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CSR 또는 사회공헌 예산을 얼마 정도 내놓을 것이냐, 그것을 기업이라는 이익 추구하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CSR 법을 만들고 일정 수준 CSR 내게 하고 배단을 정부 측에 만들어서 기업들이 그쪽으로 펀딩을 해가지고 CSR 활동을 총괄하는 것은 어떻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 핵심은 민간 영역의 창의성이 사회 문제 해결에 투입될 때 단순 재원만이 아니고 그 다른 창의력이나 혁신성이 접목될 수 있는 그 플렉서빌리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이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는 뭐 인도에서부터 시작한 CSR 법을 만든,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쪽 영역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잘 구동이 안 돼 왔었고요. 구동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강력한 개입이 들어가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논의가 들어가면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민간 영역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계속되어 있고, 뭐 글로벌하게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재해라는 것은 예측이 불허하고 일단 발생하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딜리버가 돼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돈을 모은다만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쓰나미가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구호 물품과 자원들이 그 나라에 빠른 시간 내에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분류도 안 되고 적절한 곳에 적절한 재원이 전달도 안 되는 케오스 상태, 유엔이 관리하는데도 그런 상태들이 많이 반복돼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개입했던 것이 세계적인 물류 회사들, 딜리버하는 회사들이죠. 들여갖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영역의 그런 그 기술과 메커니즘과 전문 인력들을 그쪽에 투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인 이런 의원 금품에 대한 관리 주체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는 민간 영역으로 했을 때 그 의사 결정이 공의롭지 못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가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 민간 영역, 즉 국민들 영역에서 집단지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렇게도 보여지곤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SNS,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 불균형에 의한 권력 불균형이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더 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민간 영역의 집단 지성이 높아지고 그 세력이 강화되면서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인 상태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그런 그 재해를 위한 의용 군품을 민간들이 모아서 민간 영역의 이런 창의성과 그 민간 영역이 가진 집단지성의 그런 자정 기능들이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의사결정인데요. 정부가 이거 다 하겠다, 뭐 그렇게 가면 됩니다. 민간적에서 하겠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 저의 포인트는 크리에이티비티, 플렉서빌리티 이 두 가지 관점이 재해에서는 매우 중요하니 민간 영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그 쓰나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관료기관, 관료라는 말이 나쁜 용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안전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때는 매우 치밀하게 문제없이 적용되기는 하나, 그게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 이것은 또 민간 영역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제 국민의 정부의 영역이고 그런 정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 자본이 근간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 신뢰고 그 신뢰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원칙을 천명하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고 그걸 변하지 않게
순간순간 이해관계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게 지켜나가면서 그 자정 기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으나 뭐 저의 기본적인 그 의견은 오늘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스스로 모아서 국민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계속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뭐 감시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나가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가장 이제 근원적인 제 전제를 저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의 모든 창의성과 다양성이 이제 하나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도영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우리가 견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좌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이제 사회를 보면서 아까 발표자분들이 발표하시는 그 행안위 개정안을 들으면서 막 목이 졸리는 듯한 야 이게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금으로 내는 건데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마치 정부가 예산 쓰듯이 그렇게 목을 죄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즉 민간의 자율성 또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민간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재해구협회에서 이제 이렇게 위로금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도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정부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 거고 오히려 전국재해구협회에서 민간에서 거둔 돈은 각 집안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서 정말 떼거리가 없는 집에는 좀 더 많이 줘도 되고 우리 민간이 우리가 낸 돈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는 분 좀 덜 주기도 하고 이래야 이게 민간의 자율도 있고 창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정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민간의 어떤 자율성도 그렇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민간 스스로 재밌게 우리끼리 정말 세금처럼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니만큼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김서영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주호 교수님, 나정일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도영 대표님의 창의성과 탄력성에 기반한 소위 말하는 정부 개입의 논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대분위원회 이제 정부 관련된 이제 추천 인사가 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첫 번째 좀 원칙으로 가져갈 건 저희는 이제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학의 논리에서 시장 실패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정부의 개입은 필요 없다라는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자생적 질서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갖다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 이제 개입의 논리라는 건 이제 정부로부터 뭔가 돈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고 이제 그런 그 개입의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개입을 하는 건데. 우리 재해구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로부터 이 정부 보조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개입의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행안부가 이제 그런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입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위험성,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제 행안부가
입장에서는 이게 의원금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감독이라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 지금 저희 그 재고협회라는 게 단순하게 의원금에 대해서 어떤 배분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저희가 지금 의원금을 또 모집도 하고 기부금도 모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의 소위 말해서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그 모집과 의원금과 기부금이 모금된다라는 이런 도식이 있거든요. 근데 기업의 관점에서는 늘 그런 게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지난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 그 모금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미스러웠던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적폐 문제까지도 확장이 됐는데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체, 민간 기업들이 돈을 낸다라는 이런 도식으로 누군가 공적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행안부 관점에서 이런 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재구협회도 걱정이 되지만 저희 행안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걸 과연 내부에서 좀 고려했는지라는 점 그런 걸 한번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크게 하나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추천 근거와 관련해서 지역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필요성은 있지만 오히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역의 목소리가 소위 말해서 과도하게 반영이 됐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그 의원금이나 기부금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재고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갖다가 고려해서 적절한 분배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 내부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 지역에만 뭐 낸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만 이걸 배분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이 지역 간에 소위 말해서 재난이 그 소위 말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좀 낮거나 또 지역민들이 좀 약간 좀 열악하거나 그런 쪽에 돈이 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이익 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 재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좀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그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재난이라는 것은 현재의 재난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미래에 어떤 양상으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을 배분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지역 간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분하는 것도 또 중요한데 시간적으로 또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간적 배분을 고려했을 때 미래를 갖다가 고려한 재난 지금 의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잉여금을 갖다 좀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그 관료들이 또 잘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료들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김대중 대표님도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잘 작동하는 게 이제 관료제인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난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어떤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게 관료적 안정성과 반대 신속성 탄력성과는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의원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쪽은 훨씬 더 민간의 자율성, 그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 이런 걸 갖다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또 이게 다양성이라는 게 또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또 다양성 관점에서도 좀 개입을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좀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그 각각의 형평성장에서 하나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아까 기부금, 의원금 회계 분리 문제인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의원금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기부금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 이런 식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기는 하나 요즘의 전체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 자연재난과 그 사회재난 자체가 약간 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소위 말해서 양자 간에 이게 서로 그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원할 때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두 재난을 갖다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회계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또 그러니까 또 토론이 진행되면 나머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소영 교수님께서 이제 행정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부의 개입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재난 피해자를 돕는 돈은 기부금이라고 안 하고 의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 또는 선배 학자들이나 이분들께서 왜 이걸 구분해서 썼을까 생각해 보면 참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말 예지력이 있으셨구나.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요.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조직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동의하고 후원하기 위해 주는 돈.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내는 돈, 이게 기부금이거든요. 근데 의연금은 어떤 의미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 내는 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는 돈. 그래서 우리가 의연금을 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딴 사업을 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많은 기부금 모금 단체들이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분들이, 기부금을 낸 분들이 이게 목적, 내가 낸 의도하고 너무 달라진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의연금은 우리가 신문사나 언론사에 돈을 내면 그 돈을 그대로 그 전국재해구협회를 거쳐서 이 모금단체들이 해서 그대로 사실은 배분위원회를 주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줘라.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돈을 그대로 줘라. 내가 직접 못 주니 내 대신 전달해다오. 이게 의연금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자꾸만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법을 개정하면서 개입을 하다가 보면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아예 이 의연금 모집 운영 관리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냥 놔두면 잘 갈 수 있는데 저도 아까 그 발표자께서 하신 내용 중에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온 2월금 비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해년도에 거둔 의연금의 3분의 1을 초과해서 2월에 할 수 없다. 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정하면 이거 어떻게 자율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예를 들어서 5천억이 거쳤다. 1,000억이 거쳤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김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상의 그 형평성 문제 이런 데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의
변성수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소대 변성수입니다. 지금 발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뭐 그 두 분, 김대영 대표님 또 김사영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그 재고법 개정안 보면서 이제 좀 제가 관심이 갔던 부분 크게 세 가지 꼭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배분위원회 구성에 에 있어서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방금 우리 사회자이신 이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의연금 2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소통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배분위의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배분위의 구성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이제 추천한 위원들이 40%, 물론 가반수 안 넣게 최대 40%까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국 재고업에서 하는 그 의연금 자체의 성격을 보면 의연금은 국민이 어떤 재난 상황에 닥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신 그 돈이지 절대 세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배분의 구성의 문제도 좀 쉽게 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연말 같은 때 보면 뭐 이름 없는 천사분에 해서 동사무소에 뭐 항상 뭐 매년 1억씩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동사무소에 매년 뭐 쌀 이런 걸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그쪽 동사무소를 에다가 그 기부금을 준다는 얘기는 그 동사무소 즉 정부 측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배분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전달을 해줬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전국 재고협회에 이 성금을 내셨다는 얘기는 전국 재고협회는 민간기관이지 않습니까? 즉 민간기관에다가 나는 이 성금을 내서 민간기관에서 좀 자유롭게 알아서 좀 그 의원금을 배분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의원금을 모집받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특성 그리고 또 그 성금을 내신 국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좀 반영을 한다면 그 반영을 해서 배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개정안에 나왔던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배분위원회 구성에 추천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이제 물론 그 전국 재고협회가 지금까지 쭉 잘 그 활동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문제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민간기관에 대한 지금 관리 감독은 아닌 차원에서 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행정안전부의 그전 의견을 좀 들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배분위 구성 문제에서는 지금의 그 민간 주도로 가고 그 의사결정 체계도 가는 것이 아무래도 신속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고 대신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시장과 공공기관에 항상 그 상호 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 재고법 개정할 때 이런 그 배분위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안건의 문제의 의사결정에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다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가 기구를 하나 구성을 해놓는다면 이런 배분위원회 구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흡수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의연금 그 2월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재난에 따라서 그 매년 그 의연금 성금 모금액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이 거친 그 의연금을 그 당해 연도에 3분의 2 이상을 다 쓰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김성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상의 형평이 좀 맞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 차후에 미래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의연금이 많이 모집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의연금을 어느 정도 좀 이월시키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문제고 그 규모도 꼭 3분의 1이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런 의연금 2월 되는 그 규모는 협회와 아니면 다른 그
그 구성원들을 좀 해서 2월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 재난 환경이 계속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변화를 좀 감안해서, 즉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극한 재난이라고 하는데 극한 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도 있지만, 아니면은 이제 그 특정 지역에 좀 편중돼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의연금 배분 의연금 배분 시스템도 구축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연금의 2월은 그쪽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가 곰곰이 생각했던 거는 왜 행정안전부라든가 이쪽 의원실에서 이런 재해구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제 나왔을까라는 걸 보면, 아무래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보통 시장과 공공부문이 우리가 거버넌스가 하는데, 거버넌스 운영 체계가 잘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민간과 공공부문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점이 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 채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좀 그런 채널을 좀 강화한다면 우리가 신뢰성을 다시 한번 각 기관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재난구호 관련 거버넌스를 좀 더 공고히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이제 종합 토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성수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이제 미국의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뉴욕 민간 구호 모금 봉사단체인데요. 거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아메리카의 지부의 성격이죠. 뉴욕 지부. 그래서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뉴욕에 갔더니요. 거기에 이제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찾아왔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공무원이 부탁을 했냐면,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 9.11 테러 직후였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이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돈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돈을 줄 테니 이걸 대신 좀 전달해 달라. 왜 직접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 불법 체류자를 만날 수 없다. 만나면 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를 하려고 우리가 만나자는 게 아니다. 2번째, 우리가 다가가면 불법 체류자들이 도망을 간다. 전달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도 우리 피해자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서 제대로 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다만 우리가 못하니 민간단체에서 그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일일이 민간 구호봉사단체에서요, 찾아다니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좀 전에 변성수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왜 배분위원회에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4명인가요? 뭐 이렇게 40%인가를 추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도와주려는 의도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아니, 정부가 왜 추천을, 이게 공공기관도 아니고 언론사랑 방송사에서 다 모아놓았더니 와서 우리가 투명하게 전달해 줄게. 이사회에 위원 중에 우리가 40%를 추천하겠다. 옛날 이소부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투명하게 잘 전달할 테니까 빠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분위원회에 사실 공무원이 온다면 위원으로 와서도 안 되고요. 배석을 업저버 자격으로 왔다가 혹시 돈 떨어지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와줘야 되는 게 아닐까. 제가 너무 시민사회 쪽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의도라면, 그런 선한 의도라면 한 분 정도 업저버로 오면 되지, 어떻게 배분위원회 40%를 추천하겠다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를 할까?
그분도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혹시 다음에 이런 포럼을 또 하시게 되면 그런 국회의원님들 또 공무원분들 또 아까 자료집에 보니까 또 탈퇴한 단체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좀 모셔서 도대체 그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길래 그렇게들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이창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이창길 교수입니다. 앞에서 김도영 대표님하고 김세현 교수님, 변성재 박사님 또 토론하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재용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의 이 포럼하고 이 재해구호법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논쟁들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에서 배분위원회 문제는 아니죠. 배분위원회에 대한 이슈나 운영상에 있는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조 교수님하고 라정혜 박사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토론자 분들이 얘기하신 형평성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크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하고 민간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정치적인 또 불필요한 권한에 관한 갈등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우리가 약간 좀 버려야 될 것들 관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역할하고 민간의 역할을 계속 모호하게 만들어 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상황에도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감하게 변해야 될 것들을 변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하는 주저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자꾸 겪어야 되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재해구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현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왜 여기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약간 하향식으로 하는 접근에 대한 갈등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이재민 피해자, 우리가 그 수요자를 얘기하죠. 수요자 분들이 불편했어.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이런 것들이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더 배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러한 실제 뭔가 이재민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행안부의 어떤 재정 내용이나 뭐 배경이나 또 실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실제 재난 피해자가 체감하는 실효성 중심의 배분의 적정성을 한번 판단을 해봤는가 이거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논의들을 다시 뭐 처음 백지부터 시작하든지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부의 과도한 개입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갈등의 여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근본적인 입장의 시각을 바꾼 상태에서 왜 논의를 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여태까지 자연재난, 지금 이제 자연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연재난의 피해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 근거를 통해서 명확한 공적 자금들에 대한 배분을 했는가, 잘 했는가, 공공 영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실효성은 높았는가 이런 부분들의 실제 피해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정확한 기준,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져 왔는가 또 만약에 재협에서 한 내용들이 재협에서 하는 그런 구호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양쪽 부분에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라는 것들도 한번 뭐 보여주는 자료들은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언론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공적 자금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배분에 있어서 명확한 조사나 근거나 어떠한 그 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투명한 이러한 모습들의 전문적인 모습들을 공적 부분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떠한 부분의 문제점에 있어서 뭐 민간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공공에서도 뭔가 바람직한 방향의 모습들을 같이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민간에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잘못됐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 이러한 뭐 재난 피해자분들한테의 그런 그 지원들이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제협이 60년의 굉장히 큰 역사와 또 굉장히 많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사회에 대한 기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전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제 뭐 공적 부분에 뭐 논의를 보면 공공기관처럼 이렇게 좀 관여와 간섭 같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60년의 역사 전통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역동적이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독자적인 영역들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고유 업무하고 보다 더 확장된 영역 발굴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부분에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컨설팅,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더 강하게 더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60년 동안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적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많이 오히려 더 확장된 강한 조직으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야지 이러한 공공 부분에서의 이러한 또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꾸 그런 문제점들이 좀 여기에서 여기에는 전문성이 더 높은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재난 이재민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동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재난 피해자 수요자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 지금의 갈등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제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투명성,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확장된 그러한 지지가 있다라고 하면 동의와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논란들도 애초부터 없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협이 굉장히 지금 6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다 더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 재난 피해자 이재민들은 충분히 다 인식을 많이 하고 한 번 더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국민들, 물론 거기에 이제 기부금, 성금을 내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제협이 실제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둘씩 이게 국민의원금 같은 경우에는 위로금이잖아, 성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의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향의 국민과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소통의 계기들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60년 동안 그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이 다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언론 기사나 또 이렇게 전문가 포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우리는 항상 모든 분들이 이제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협에서의 그런 활동들, 왕성 활동들과 제협에서의 역할들을 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그런 의사가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해도를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기회들을 제협도 많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하고 행정감사, 사무감사나 이런 갈등들 내용을 보면은 솔직히 아주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투명성에 있어서의 아주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앞에서도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의 사실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보다도 아까도 이제 강하고 역동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제협도 전략기획 체계를 만들고 전략기획에 기반한 조직이나 업무 설계를 하고, 그래서 전략 중심형 가치 창출의 조직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그 평상시의 모습들, 재난 발생 시의 모습들과 연계성 있는 전략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 구조들을 한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다 더 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한번 모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정부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 저는 확실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간 부분이 보다 더 큰 역량, 보다 더 잠재적인 역량, 보다 더 미래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는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속에서의 많은 재협을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떠한 뭐 새로운 것들 역할을 활동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이런 변혁적 리더십을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돈을 어떻게 어느 정도 모으고 왜 안 쓰고 왜 우리가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적인 모습의 리더십이 아니라 보다 더 통이 크고 넓고 울타리적인 모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혁적 리더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길 교수님께서 그냥 애둘러서 정부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도 이제 간혹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해가 났을 때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은 의연금 모금을 많이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거기다 돈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넣고 하는데, 수재민들 입장에서 분명히 돈을 걷는데 내 통장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거 다 떼어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수재민, 제 전공이 재난관리라서 현장 인터뷰를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 떼어먹는 건지. 근데 깜짝 놀랐어요. 통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통장을 이재민 분이 보여주시는데, 그 통장에 소방방재청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 그러면 안 준다는 얘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재협에 또 찾아가서 왜 돈을 안 줍니까? 그랬더니 주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1,000만 원을 줄 때요, 735만 원 정도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0%가 넘었는데 735만 원 정도는 우리가 낸 의연금을 쓰고요, 나머지 돈을 정부가 보태가지고 통장으로 넣을 때는 소방방재청 이름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건 날강도 같은 놈들이나 속으로 확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묘하게 국회 공청회가 있을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정부가 두 가지를 잘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재민들을 돕는 방법에 있어서, 첫째, 1,000만 원을 주는 거는 정부가 1,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낸 돈으로 또 위로금을 1,000만 원 주라고 우리가 성금을 내는 건데 왜 그걸 합쳐서 1,000만 원을 주느냐. 두 번째, 합칠 때도 어떻게 우리가 낸 성금을 70% 이상을 넣고 정부가 30%도 안 내면서 통장에 들어갈 때는 정부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이건 횡령이고 사기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공청회에 계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후로 정부가 1,000만 원,
재협에서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법에 의하면 반파, 완파, 침수에 따라서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걸 대충 묶어가지고 1,000만 원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궁금해서 그 소방방재청 공무원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셔요. 기재부에서 그 저쪽에 성금도 많은데 그거 쓰라고. 왜 우리 거 쓰려고? 정부 돈 쓰지 말고 민간에서 거둔 돈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재부가 악의 축처럼 됐는데 이 정부 예산 기구들은 정부 예산 부처들은 정부 돈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쪽에 1,000억씩 2,000억씩 모으고 있으니까 그거 쓰라고 정부에다가 계속 종용을 하는 거예요. 부처에다가. 아마 이 한정혜 국회의원님 이 발의한 이 행안위에서 발의한 이 법 개정안도 어쩌면 정부의 예산 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 그래야 정부에서 생색 내면서 정부 돈 안 쓰고 할 수 있다. 이런 또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정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전부 한번 이해관계자들이 좀 모여서 함께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전국재해구협회의 재난안전연구소 배천직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국재해구협회 배천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이주호 교수님이랑 나정일 부소장님 저 발표 잘 해주셨고요. 나머지 토론하신 분들이 토론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정리까지 그 좌상이신 이재현 교수님께서 해주시니까 너무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크게 오늘 그 토론 주제가 재해구호법의 발전적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기 때문에 재해구호법 관련된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공유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이재현 교수님께서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방방재청은 이제 그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안전처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해구호법과 관련된 주변 환경들을 알아야지만 이제 재해구호법 발전적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재해구호법의 모법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1949년도 11월 24일 날 처음에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정됐을 때는 기부통제법이었고 이거는 그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불안 완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1951년도 11월 17일에 다시 제정이 됐는데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으로 제정이 됐고요. 이게 1995년 12월 30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2006년 3월 24일 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기부금품 모집 절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과 건전한 모집 제도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는 굉장히 그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의견 개재가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모집 규제법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하는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부금품 그러니까 재해구호법 모법 또한 이렇게 그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재해구호법에는 이런 자율적인 규제 완화 부분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역행하는 분야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해구호법을 보면요, 재해구호법은 1962년 3월 20날 제정이 됐는데 2002년 9월 20날 전부 개정되면서 전국재해구협회가 재해구호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20날 재해구협회가 그 당시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였는데 재해구호법에 들어온 이유는 재해구협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2007년 1월 26일 날
전부 개정됐는데 이때 이제 배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배분위원회가 처음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 개정된 목적은요. 어영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집자의 난립 방지와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어영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배분위원회를 위해서 배분위원회가 만든 게 아니고 제9협회가 배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아까 앞서 토론자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만들어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2016년 7월에 이제 재해구호법이 개정됐는데 재해구호법 범위를 이제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구호 물자 부분이고 지금은 오히려 어영금과 기부금에 대한 재난 피해자들과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단일화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해구호법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어영금품 관리 운영 규정입니다. 이 어영금품 관리 운영 규정은 전국재해구협회가 재해구법에 들어가기 전에 1991년 보건사회부 그때 훈령에 의해서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 현재 재해구법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영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서 어영금을 배분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재해구법에 있는 배분위원회 역할인데 이게 어영금품 관리 운영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실은 배분위원회 역할이 거의 없어지고 단순히 심의 의결하는 기구의 역할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영금품 관리 운영 규정이 오히려 뭐 개정되든가 새롭게 또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재해구호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협회는 단순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협회가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는 3,500여 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해 조사를 해주고요. 그 피해 조사를 240여 개 되는 시군구와 시도 공무원들이 그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협회 그 결과값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배분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영금이 모집이 돼야 되는데 이 어영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 모집을 위한 재난 피해에 대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언론하고 저희 협회가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어영금 지원할 때도 그냥 저희들이 단순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구호법에 따라서 배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협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어영금이 들어오고 지원한다.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고요. 또 하나는 협회가 어영금만 성금을 모금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구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활동들은 지자체와 연계하고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과 연계해서 구호활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협력 체계 하에서 이제 뭐 어영금 지원한다, 구호활동 한다 이런 게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국재해구협회가 올해 60년이 됐는데 이제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실은 협회가 그 설립부터 협회 자체적으로 이 모든 활동을 어영금을 모집해서 배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1961년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언론기관들이 어영금을 모금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누락되는 부분, 또 1960년대는 그 당시에 국가에서 많은 재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재원들을 민간 재원들을 접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재해구협회가 설립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민 구호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이재민 구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국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과 민간과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협회가 조금 전에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난 피해자들 지원한다, 이재민들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부터 많은 준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그만큼의 노력의 결과가 협회가 60년까지 올 수 있고 이재민들을 지금까지 구호해 오고 있다는 결과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 중에 그 이재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지자체의 뭐 읍면동까지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재난 피해자들을 또 이재민들 지원하기 위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고 계신데 맥시멈이 2년이면 다 자리를 바꾸죠.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굉장히 뭐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협회는 60년 동안 이런 재난 피해자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들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 제안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 토론회뿐만 아니고 연구나 그 외에 각종 정책 제안들을 해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 영역에서 국가 영역에 갭을 메꿀 수 있는 이런 재구호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1961년부터 이렇게 재구호 문화, 그러니까 선진 재구호 문화를 육성 발전해오고 있는 이런 재구호 협회를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더 도와줘야 된다는 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특히 우리 학자들 또 언론 또 종교에서요.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했는데 이번 재구호법의 발전적 개정 방향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정부가 이제 시민사회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구나, 감시하는구나 이런 얼토당토 않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요, 배천직 박사님께서 토론하시는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재구협회가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게 뭐냐면 실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언론, 신문사, 방송사에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낸 돈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초기에는 또 기관에 따라서 좀씩 누수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정말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여러 직업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자정 능력이 있는 3개 직업이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꼽는 게 3가지인데 하나가 종교. 종교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일 수 있다. 2번째가 학계, 학자들. 그리고 3번째가 언론이거든요. 종교, 학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인데 이 언론계 분들이 그 성금 모금한 게, 의원금 모금한 게 자꾸 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러지 말고 한 푼도 쓰지 말고 한 곳에 모으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전국재해대책위원회고 그게 나중에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됐고 그게 지금의 전국재해구협회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사들이 모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나눠주는 기능은 이미 전국재해구협회가 배분위원회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배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부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 군, 구, 자치단체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거기에 힘을 빌려서 전달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지금의 이 사태가 나온 게 아니냐.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국민들이 낸 의원금을 가지고서 시민사회 내부의 구호 역량을 길러주고 의원금도 모금하는 체계를 갖추고 또 시도별로 봉사자라든지 이분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국가사회에서 정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사회 영역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역량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정부에 편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이런 귀걸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 이제 전국제구 협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또 국민들이 보내는 성원, 그게 다 의원금이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재해구호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금을 더 잘 모금하고 전달하는, 그리고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일정한 기준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배천직 박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협회에 계시거든요. 전국 재해구 협회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군구 읍면동하고 협력을 잘해서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지만 저희 시민사회에 있는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관은 관대로 하는 거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주관적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발표자 선생님 또 지정토론 선생님들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발표자 선생님들께도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또 토론 내용 들으시고 보완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호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다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 배분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월금 문제 관련해서 많이 좀 주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행안위 검토 의견 쟁점안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뒤에 이제 유사 입법례 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행안위에서도 큰 쟁점 이슈가 아닌 것처럼 지나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집 비용 충당의 문제라든지 기본재산 취득이라든지 지도 감독의 문제라든지 시정 명령이라든지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전체 법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행안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배분위원회를 상당 부분 행안부가 지정하는 위원들로 장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의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협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한쪽에서 쥐게 되고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책 사업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과 그에 따른 처벌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사람만 있고 인사권만 가진 조직일 뿐입니다. 모든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사업의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입맛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법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제는 안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자일 부소장님. 너무 그 자장이신 이재현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러 토론자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끝에 이제 저희 전국 재해구협회가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발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재난 구호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조금 더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고 한다면 사실 기부금이나 의원금이나 정말 많이 저희가 모금이 된다고 하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공교롭게도 또 한정혜 의원님이 내신 아니긴 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라는 또 법안이 또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반 법정 기부금 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모두가 이제는 공익법인으로서 이제 움직여지는데 저희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오늘은 저희의 재해구호법에 관련된 그런 행안부의 관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재현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시민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기부금 단체에 대한 통제나 관여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익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여기에도 감독 범위의 확대나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부금 시장이 13조 9천억 원인데 실제로 그 중에서 기부금법에 따라서 관리 감독되고 있는 돈은 6천억 원, 약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자립적으로 투명화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고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이제 완전하게 다 정부가 좀 관여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어서 혹시나 이런 재해구호법이 그렇게 되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시점에서 바라볼 때도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그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 나는 아까 이 말 못했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영 대표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유,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여튼 뭐 빅퀘스천은 정부가 주도하면은 뭐가 나쁜데 민간이 하면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민간 영역이 했을 때 이 부분이 좋다라는 것을 재해구호협회가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지만은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해구호협회도 그런 민간 영역이 가진 크리에이티비티나 플렉서빌리티를 계속 강화시키고 정부와 할 수 없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영 교수님 뭐 한 1분 정도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제협 결론이 이제 행안부 얘기하다 갑자기 제협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사회 어떤 자율성 이런 단체들이 이제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훨씬 더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협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이제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거. 미국에서 저는 이제 환경 정책 하니까 시에라 클럽 이런 거 보게 되면 회원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정부가 감히 그런 시민단체 이렇게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자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생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다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고 그 중심에 우리 제협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일 교수님. 저도 앞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정부의 8기류 원칙이 있잖아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생각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민간 부분의 영역의 자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조사 분석이나 명확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고 또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서 민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협의 입장에서는 제협은 또 앞으로 보다 더 또 독자적이고 역량 있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소통의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전략적이고 가치를 창출하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러한 갈등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성수 박사님.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 분야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 거버넌스인데 그 거버넌스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딱 보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재난 구호가 있고 또 민간 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재난구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제9협회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좀 견제가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의사소통 채널이 좀 잘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국민들, 대국민, 민간 부분끼리도 그런 좀 채널을 확보를 해서 의사소통을 좀 더 강화한다면 아무래도 좀 발전적인 방향의 재난구호 기관으로서 좀 더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천직 박사님. 네, 저는 오늘 여기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재영 교수님 모시고 과거에 2007년도까지는 의연금 분야, 재구 분야 연구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배웠는데 2009년도에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 영역 확대, 역할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어요. 이재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지금 뭐 재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협회의 민간 영역 확대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같습니다. 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저도 깊이 있게 고민을 민간 영역 확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간 영역이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지닌 우리 시빌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부와 민간 부문, 특히 전국재구협회나 시민사회 영역은요, 보완적이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하나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운더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시민사회 영역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재구협회를 유지하고 전국재구협회 의원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이 아니라 분명히 국민들이거든요. 근데 전국재구협회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부만 바라보면서 정부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국민들이 전국재구협회나 정부나 똑같아 우리가 내는 게 세금처럼 쓰이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날이 전국재구협회가 이제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등을 돌려서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시고 시민사회 영역의 구호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함께 해주실 때 재구협회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때려도 우리가 때릴 테니 정부는 이제 뒤로 빠져라. 시민사회의 건강성, 비판성을 독립성을 갖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비판할 거다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한정혜 국회의원님이나 또 정부 쪽에도 고마운 게 자칫하면 느슨해질 수 있는 전국재구협회의 의원금 모금 관리 체계라든지 또는 봉사, 구호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정말로 무더위 또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김도영 대표님, 김서영 교수님, 또 이창길 교수님, 변성수 박사님, 배천직 박사님, 이주호 교수님, 또 라정일 부소장님 감사드리고요. 김도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정부가 따라올 수 없는 플렉서빌리티를 찾아라.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일관된 기준으로 갈 게 아니라 차별화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낸 소중한 의원금을 정말로 유연하게 쓸 때 정부는 이거 내 돈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